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너무 어려웠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8.9%, 코스닥이 마이너스 4.5%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죠? 오늘 장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ETF 때문에 많이 수급이 꼬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ETF에 대한 그 상품, 그 ETF의 온전히 그것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하시는 실전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포트에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죠.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뭐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뭐 관련되어 있어서 단일 종목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낙폭이 많이 나오면 이게 어쨌든 굉장히 우량한 기업 아닙니까?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는 부정적인 뉘앙스, 뭐 영업이익이 2분기와 3분기 때는 9%, 10% 이렇게 꺾인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워드 P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배 수준이거든요. 4배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5배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매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리면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종목을 매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낙폭이 전반적으로 장 후반부에는 좀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물론 저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코스피에 대한 배분율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래도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드렸었죠. 근데 특히 이제 지지난주부터는 제가 코스닥 쪽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10거래일 동안 15거래일 동안의 코스피의 등락률과 코스피의 등락률을 따져보면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중반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후반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코스닥은 안 좋다더라. 두 번째,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올 것이라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죠. 반등이 나오면 주도 섹터가 먼저 나올 것이고 코스닥은 안 좋다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덜 밀려요. 이게 엄청나게 우량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은 이미 신용 잔고도 많이 털려 있는 상태고요. 절대적인 주가의 밸류 자체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좀 제한적인 거죠. 근데 말이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나라 오후장 좀 지나가면서 SK하이닉스가 낙폭을 더 키우니까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더 밀려버리니까 뭐 코스닥도 완전히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각했었던 대로 혹은 오늘 아침까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코스닥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었던 쪽이 강세를 보이느냐 아니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것이냐 여기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하반기는 무조건 종목별 장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무조건? 종목별 장세라는 게 여러분 뭐 잡주가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 움직였던 쪽에 대해서 선순환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밀려버린다면 또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정도 밀렸다라고 하면 저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쪽으로 또 자금이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 참 결정하기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때는 반도체보다는 다른 쪽에서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주도 섹터가 먼저 올라오는 게 맞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주도 섹터가 먼저 올라오지만 지금 나머지 섹터들이 아작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장 초반에 이제 뭐 코스닥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코스닥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코스닥이고 뭐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다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가면서 오늘 결정적 한 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그래도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결정적 한 수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해요. 오늘 13일이죠. 13일이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외 증시가 마무리가 됐고 우리 뭐 SK하이닉스 ADR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SK하이닉스 ADR이 미국에서 거래가 됐어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죠. 티커명이 바뀔 겁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12%, 14% 정도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ADR이 상장됐었던 과거의 이력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 기업들. 근데 ADR이 상장이 될 때 뭐 본주 대비해서 몇 분의 몇으로 상장을 한다거나 혹은 뭐 본주가 없는 상황에서 상장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번 SK하이닉스 ADR과 가장 똑 닮은 경우의 수, 그런 똑같은 경우에 ADR이 20% 넘게 올라간 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 넘게 올라가거나 30% 넘게 올라간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12%, 14% 정도 올라간 걸 보고서 이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ADR이 미국에 상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본주와의 이런 괴리가 벌어진 채로 한 달 이상 거래가 됐었던 적이 과거에 다른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 내내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뭐 한 3, 4% 정도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밀리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밀리는 과정에서 해외 증시도 약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하락이 나왔냐면 8.9%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죠.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ADR 상장 이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이 신통치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밀렸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논리를 첨가해 줄 수 있는 것은, 더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안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이점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ETF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지점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창고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를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ETF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맹신하는 물량들도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만약에 ETF 쪽에 대한 무언가 규제가 만들어져서 단일 종목 ETF에 대해서 뭐 2배짜리라든지 인버스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져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 자체가 꼬여서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질문을 오늘 어디서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다름이 아니라 왜 화가 났냐면 그거는 사실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2배짜리 ETF라는 것은 본주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ETF가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ETF를 규제함으로써 본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지금부터 ETF 쪽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무언가 규제가 생기면서 정신이 없겠죠. 규제가 생기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으로는 전 ETF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는 수급들이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우리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적이 나오고 있거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용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될 때쯤에 담보 비율 계속해서 내려가가지고 전화드리고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여러분 매매하는 게 기본이 되면 안 돼요. 신용으로 매매 안 하시면 이거 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을 사용해, 지금 제가 ETF 한번, 단일 종목 ETF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단일 종목 ETF입니다. SK하이닉스거든요. 요거 5월 27일 날 상장되고 나서 지금 최저가예요. 이 ETF를 매매한 투자자는 지금 한 분도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거를 매매하시는 분이 갑자기 반도체 레버리지가 이렇게 많이 밀렸으니까 반도체, 이거 SK하이닉스거든요. SK하이닉스 본주로 매수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가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매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손실이 나는데 이게 좀 위험하대. 그러면 여러분, 레버리지를 내가 그동안 매매를 해서 2배의 변동성을 보고 있었는데 본주를 매수할 수가 있냐는 거죠. 본주를 매수하면 왠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고 내가 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에다가 발을 처음 들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본주가 아닌 레버리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엄한 종목들 매도해서 이걸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매매하실 때는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도 본주를 매매하고 계시거나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반도체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정도 가격 라인대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려왔다는 것은 그동안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매수의 기회, 비중이 5%, 1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0% 내외까지는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레포트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주가가 빠질 때는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밀려 내려오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전 두 번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엄청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게 아직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어느 정도의 하단 밴드는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가 내가 그동안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래도 한 20%까지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미 20%, 30%, 40%, 50%가 채워져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게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가 지난 고점대가 코스피 기준으로서 9,300포인트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6,800이니까 여기서 20% 올라오면 8,000포인트거든요. 20%가 쉽게 올라오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린이 코너 잠깐 나와가지고 코스피가 10,000포인트 빠르겠냐, 코스닥이 1,000포인트 빠르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 못하다가 나중에 코스닥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코스피는 저는 8,000포인트 선까지 반등을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여기를 1차 타겟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20% 내외다라고 한다면 반등 나올 때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중이 50%, 60% 혹은 신용을 사용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반등 나올 때 그 물량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시장이 8,000포인트 정도까지만 일단 타겟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이 작다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생각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은 기간이 이미 길어졌거든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요 앞에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V자 반등의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V자 반등을 노려보시면 안 되고 그때는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차트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상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요렇게 한번 봐볼까요? 최근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어요. 코스닥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이 지난주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해요. 저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안 밀렸으면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힘줘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대가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매도하시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중대형주들도 보실 필요가 있고 코스닥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가 KB금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뭐 가지고 있는 KB증권의 지분 같은 경우, KB증권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KB증권이 KB금융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 중에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NIM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예금하죠. 예금하면 이자 줍니다. 그 이자랑 은행에서 대출 받죠. 대출 받으면 내가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의 차이를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중요한 수입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입 구조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 쪽이 잘 나가다 보니까 KB금융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반도체 투톱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이끌어갔다면 이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장후반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밀림이 나왔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 장후반부에 밀리긴 했지만 상승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반도체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반도체 다 매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았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막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앞에 무언가가 나와서 왼쪽으로 뛰어갈 수 있죠.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무언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체구가 작으니까 왔다 갔다 저의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거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가다가 갑자기 뭐 앞에 있다라고 해서 방향을 쭉 바꿀 수 없잖아요.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둔화되고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디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것인지 본다면 저는 그동안 자금이 안 들어왔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왔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세를 보이진 못했지만 지난주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HLB 악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바이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6월 8일 날 저점을 찍고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셀트리온도 한번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점대가 살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시면 코스맥스라는 화장품주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오늘 5% 정도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한국콜마도 잠깐 볼게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삼성 SDI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지수랑 이걸 같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 SDI가 뭐 엄청나게 독보적인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게 삼성 SDI고요. 밑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포트를 완전히 뜯어 고친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씩 바꿔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시장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정적 한 수에 대한 키워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지 실제로 이득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득이 있다라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이걸로 수익이 날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움츠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자율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 종목도 올라갈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가 주도주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밸류가 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른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근데 이걸 매도해서 내가 반도체로 넘어가느냐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전 하반기는 상반기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제가 시장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내가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공부한 건가? 내가 15년 동안 20년 동안 지난 시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특징적인 주가 흐름들이 우리나라 요 탑2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 자체는 올해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가 공부했었던 과거에 경험했었던 시장으로 일부는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뉴스 같은 거나 신문 같은 거 가끔 들어보면은 이런 코멘트가 나옵니다.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물량을 받아주네요. 받쳐주네요. 뭐 매수해주네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은 열흘 중에서 9일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지난 반년 동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도 시장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도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난 15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 때 시장이 무언가 변했고 무언가 변해가지고 다시 과거처럼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HTS라든지 이용하고 계신 MTS를 열어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어디를 매수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매수하는 쪽 어디 매수했을까요? 화장품도 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도 의외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내일 바로 올라간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쭉쭉쭉 모은 다음에 나중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했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라는 관점, 기관이 오늘 매수했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게 좀 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디를 매수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트가 배분 자체가 잘 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저는 지금 뭐 미수라든지 신용이 아니라든지 라고 한다면 좀 버텨봐도 시장이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가 오늘 지금 선물을 좀 못 봤는데 선물까지 잠깐만 보고서 말씀드려 볼게요. 포지션을. 요렇게 되면 또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장 마감될 때 강하게 당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개장이 되고 내일 새벽에 마무리가 될 미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이 많이 안 밀릴 경우에는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위주로.
코스피 위주로 일단 반등이 나올 텐데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반등을 준다면 여러분들께서 뭘 보셔야 되느냐?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와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SK하이닉스가 밀려 있어요. SK하이닉스 ADR이 밀려 있거나 마이크론이 급락을 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딱 일어나셨는데 SK하이닉스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도만 밀렸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5% 이내로 밀렸거나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내일 우리나라 코스피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낙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제 말을 좀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코스닥이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더라라는 쪽에 대해서 공감이 좀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올 때 코스닥도 한번 봐보세요. 코스닥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맞을 거예요. 하반기에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원래 시장이 그래요. 지난 10년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탑2가 시장을 딱 중심을 잡고서 쭉 끌고 왔었던 이런 시장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 종목별 장세였고 그 종목별 장세에서 수익을 내는 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내일 새벽에 미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오늘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본주가 밀린 거를 고려해 본다면 오늘 마이너스 10%는 나와도 우리 기업에는 우리 본주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 ADR이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ADR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에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온다라는 가정하에 얘들이 올라올 때 코스닥이라든지 나머지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험상으로는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지만 지금 신용 미수라든지 이렇게 무리해서 매매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벌써 14분밖에 안 남았네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 원 환율 1,507원. 지금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나왔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좀 넣어봤어요. 고통스러운 실수가 최고의 학습 기회다. 제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실수는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주가 휘청했다라는 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건 장중에 나온 내용이라서 종가 기준으로는 더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저는 그래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요즘엔 거의 안 봅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 CPI가 있어요. 내일이죠, 내일. 내일일 겁니다. 내일 CPI, 모레 PPI. CPI가 나오고 나서도 사실 매크로가 별로 변하지 않으면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를 공부함에 있어서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큰 틀을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빠그라져 있는 부분들이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수치로 봐요.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많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고객 예탁금은 저는 그냥 투심으로 치환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심으로. 투심이 개선이 되면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어 있어도 시장은 올라갈 거고요. 투심이 개선이 되면 고객 예탁금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심이 좋아지느냐 여부는 한 번의 강력한 되반등을 주느냐 마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어쨌든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심각하게 확전되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많이 밀렸어요.
이미 많이 밀렸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한 게 이미 주식 비중이 꽉 채워져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부터 뭐 매수입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소용이 없죠. 너무 죄송한데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주식이 많다면 지금은 매도 실익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좀 이거 내가 무리해서 매매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줄이시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낮은 부분이라는 거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오늘 2차 전지, 은행, 해운주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그러니까 생각보다 넓은 쪽으로 자금이 좀 퍼지고 있는데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동차나 조선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품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 섹터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동차를 포함한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은행, 해운, 화장품이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뭐 리튬 가격이 좀 나아졌다라는 거, 테슬라가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은행 지주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잘 나와요. 실적이 잘 나오고 이 잘 나오는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CET1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주 뭐뭐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 CET1이 13%가 넘어가게 되면 배당을 많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KB금융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벌써 7월 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고민을 해본다면 금융주들, 은행주들은 지금도 좀 살아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업종 밸류에이션도 넣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이건 제가 7월 3일 날 준비를 한 거거든요.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못 올라왔어요. 이 중소형 지수에는 방산, 원전, 금융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낙폭이 많이 컸었던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는데 그죠. 제약바이오는 여러분 그 HLB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데 내가 좀 재물을 보면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 본다라면 저는 알테오젠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 통해 가지고 한올바이오파마를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D&D 파마텍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좀 버텨주는 것 같지만 D&D 파마텍은 좀 주가 흐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조선 쪽에 대한 업종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과 업종 내 주요 4사 조선 업종입니다. 위에 있는 게 이제 코스피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게 조선 4사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입니다. PBR이 1.6배, 4.6배, 4배, 한화오션이 3.3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제가 하나만 밑으로 내려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PBR이 11.3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6.8배, 그 밑에 보시면 LIG 넥스원이 9.2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2.5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 나오면 항상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전력기기를 보실 바에는 반도체를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렸고 방산과 전력기기보다는 조선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밸류 자체가 저렴하다. 근데 조선보다 더 저렴한 것은 또 반도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AI 쪽을 다 묶어버린다면 저는 반도체.
그래서 AI 쪽을 묶지 않고 본다면 조선 쪽도 여전히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거. 근데 만약에 내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나오면 전력기기도 따라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PBR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방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내용들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하나증권에서 반도체 ADR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던데 오늘 아침에 나온 것 같아요. 요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내일 새벽에 미증시에서 SK 하이닉스 ADR과 마이크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L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게 참 그죠?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라서 바이오만 하면 바이오만 1시간 동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이것저것 다 하는 PB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LTA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이 과거에는 들쑥날쑥했었던 실적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석이 되고 있는 LTA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비싸게 못 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점,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좋을 수 있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살짝 반문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LTA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렴하게 팔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의 업체들 있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저는 좀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정성의 수익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내용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LTA라는 것은 우리가 TSMC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LTA가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수익성까지 잡아간다면 이 구조가 TSMC랑 닮아가는 구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PER을 더 높게 줄 가능성, 높게 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ETF에 대한 수급 변화로 인해서 밀릴 땐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밸류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에서 30%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비중이 적다면 저는 반등 나올 때도 홀딩의 의견이고, 비중이 너무 많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실 코스닥이 장 초반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해지 한번 하고 싶었는데 뭐 속절없이 깨지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중으로는 전반적으로 저점을 잡고서 대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급락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둔화가 되겠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저는 이제 거의 다 받았다라고 봐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길면 한 달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이고 그 과정에선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그리고 반도체 강세가 둔화. 요거 제가 지난주에 적어놨었던 거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급락으로 수급 불안은 제가 오늘 적어 놓은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비중 15%에서 25% 내외에 보유한다라는 것. 쏠림 현상 개선의 진행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경험이었는데, 저는 지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밀릴 땐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저점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더 밀리더라도 올라올 수 있다면 지금은 저는 도망갈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수준은 과매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밀릴 수 있지만 되반등을 기대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제가 너무 죄송한 것은 이미 현금 비중이 많이 안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인데 종목만 가지고 계시다면 비중이 적었을 땐 일단 보유, 올라왔을 땐 좀 비중 축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비정상적 시장의 정상화, 요거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ETF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크해 보시고 이 시장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를 것, 이건 제가 6월 중순부터 요거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저는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은 내가 종목 선택을 잘했을 때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았었고 대형주 중에서도 뭐 조방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세 섹터 자체가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못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반도체가 올라오더라도 다른 쪽에서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포트폴리오는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많이 달라진 거 없고 신용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용은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너무 힘든 하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뵐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요점은 저는 시장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좀 듣기 싫으실 수 있지만 좀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코스닥이라든지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다른 대형주들도 단기적으로 30% 40% 밀려가지고 살 종목들은 많이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